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탄소 여기 40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배출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2050년, 2060년 경에는 제로, 0까지 도달을 하게 되죠. 순 배출, 순 흡수 합쳐서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서 순 배출이 0이 되는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넷 제로에 도달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늘색, 좋은 시나리오로 돼 있는 것이고요. 이제 나쁜 시나리오는 빨간색이죠. 지금처럼 배출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더 빠르게 늘어나서 2070년, 2080년 돼서야 좀 둔화되지만 여전히 많이 배출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것이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자, 좋은 시나리오로 가느냐, 빠르게 탄소 배출을 줄여서 좋은 시나리오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배출하면서 나쁜 시나리오로 가느냐에 따라 지구 평균 온도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안에 저기 1.5도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어떤 시나리오로 가도 사실 막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가장 최근에 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6차 보고서에 나온 가장 최근의 그래프 기후 모델 예측 결과들을 종합한 것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저기 1.5도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이 10년 정도 더 앞당겨진 겁니다. 즉 2030년경 거의 이제 10년도 안 남았는데 10년 안에 1.5도 수준은 어떤 시나리오로 우리가 탄소 배출을 빠르게 줄이더라도 한 10년 안에 1.5도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 1.5도를 살짝 넘어서 다시 돌아오고 2도 아래에서 이렇게 유지하는 저 2100년까지 유지되는 저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지구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2도를 넘어서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기후 붕괴, 기후 파멸,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면서 지구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행성이 된다. 2050년만 넘어도 인간이 지구에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집단 자살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엔 사무총장님이 표현하신 집단 자살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저 빨간 시나리오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조건 탄소 배출을 줄여서 빠르게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만 그나마 1.5도를 살짝 도달하고 그래도 2도 아래에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 1.5도가 왜 중요하냐면 저기 1.5도와 2도에 제가 표시를 했던 이유는 그 1.5도와 2도가 어떤 기후 변화의 임계점,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는 그런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도 계속 오르다 보면 지구의 전체적인 지금 지구 환경이 변화하다 보면 어느 특정 시점을 지나면 이제 더 이상은 손 쓸 수 없게 되어버리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리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물도 마치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끓어서 상태가 완전히 변하는 것처럼 기후 변화도 이 임계점,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 기후 변화의 임계점이 어디인가? 누구도 이 임계점이 어디다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에서 2도 사이가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리는 시점 이다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지구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진단 이 키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지표들의 16가지의 어떤 지구 환경 변화 지표들 중에서 그 중에 5가지 정도는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갔다 하는 논의들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임계점에 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임계점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손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노력을 해서 빠르게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흡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어떤 문명을 바꾸는 엄청난 대전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는 이 지구라는 파란 구슬이 우리가 지금 지질 시대의 마지막 그 홀로세라는 시기를 살고 있는데 신생대 4기 홀로세에서는 빙하기, 간빙기 거치면서 이렇게 오면서 마지막 홀로세까지 이제 도달을 했는데 이 홀로세에서는 이 티핑 포인트, 임계점을 넘지 않은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 환경을 너무나도 심하게 바꿔놔서 이제는 새로운 지질 시대로 불러야 된다. 인류세로 불러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 그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을 정도인데 인류세가 될 정도로 지구 환경을 심하게 바꿨는데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가다가는 1.5도, 2도 이 정도의 지구 온난화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기후변화 임계점을 넘어버려서
그 다음에는 저 깊은 골짜기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임계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그 아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바로 이 지구 온난화 수준을 2도 아래에서 유지하자, 가급적 1.5도 아래를 유지하자라고 합의를 국제사회에서 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1.5도는 이미 달성하기 어려운 이런 전망이 더 우세하게 이렇게 됐고요. 앞으로 10년 내에 1.5도를 맞이하면서 극단적인 기후 재난, 기후 재앙, 각종 기상 이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지금보다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10년 안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 지구가,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한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냐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탄소를 줄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탄소 중립, 이것을 2050년, 206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탄소 중립, 넷 제로 배출이라는 것은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만들려는 거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것과 자연 생태계에서 탄소를 좀 흡수해 주는 부분, 이것이 합쳐서 순 배출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배출량이 더 적고 흡수량이 더 많은 그런 상태로 바꾸자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문명이 산업화 이후에 탄소 문명이라고 할 정도로 탄소에 많이 의존하면서 지금까지의 이런 경제 성장을 다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탄소 문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모든 부문에서 노력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니까, 즉 발전 방식에 석탄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요. 이것을 빨리 재생에너지 형태로 다 바꿔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더라도 이것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동수단에서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부터 비행기, 기차, 여러 교통수단들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탄소 배출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탈탄소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바꿔나가야 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상품들, 우리가 대량 생산하고 쓰레기들을 많이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활동을 하고 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순환형 상품이 아직까지도 많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재생 순환하고 순환시키고 업사이클해서 선순환시키는 이런 것들 노력이 또 필요하고요. 건축 부문에서도 효율적인 건축 방식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냉방, 난방 이런 데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냉난방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이런 방식을 바꾸도록 건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건축 자재도 친환경 소재를 또 써야 될 것이고, 일단 환경 자체의 부담을 적게 주는 그런 방식의 인간 활동을 하도록 바꿔야 되는데요. 특히 이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조건 재생에너지만 만들면 된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만 배출하지 않으면 된다고 해서 생태계를 막 심각하게 파괴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면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탄소 흡수력은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탄소 흡수력은 높이면서 우리가 인간이 배출하던 탄소 배출은 줄일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죠. 그럼 탄소 중립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느냐? 아닙니다. 탄소 중립은 지구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인간과 지구,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우리가 이 기후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기후 위기, 기후 비상을 불러온 원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구를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Earth Overshoot Day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등등 이 자원에 대한 인류의 수요가 어떤 지구의 생산, 공급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그 1년 중에 언제가 되면 우리가 지구가 제공해준 생태 자원을 다 소진해 버리는지, 그 날짜가 바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 Earth Overshoot Day라고 하는데요.
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1970년대 이전에는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주어진 생태 자원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다 써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상태로는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12월, 11월, 10월, 9월 점점 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앞당겨져서 2023년, 2023년이 되면 뭐 7월, 8월이 되면 이미 7월, 8월로 이미 앞당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 8월이 되면 그 해에 주어진 생태 자원을 다 소진해 버리고 이 미래 세대의 자원을 훔쳐다가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국가별로도 이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2023년에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국가별로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7, 8월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4월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4월이면 그 해에 주어진 자원 다 써버리고 5월, 6월, 7월, 8월에서 12월까지 미래 세대의 자원 또는 다른 나라의 생태 자원을 다 훔쳐다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계속 이렇게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물론 일시적으로 잠시 늦춰진 적도 있습니다. 바로 2020년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강제로 인간 활동이 조금 주춤하니까 그나마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조금 늦춰져서 7월 중순이었던 게 7월 말, 8월 초까지 갔다가 다시 7월 말이면은 그 해에 주어진 자원을 다 쓰는 쪽으로 21년, 22년 다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굳이 탄소뿐만이 아니라 탄소 배출도 물론 2020년에 약간 줄었지만 강제로 우리가 활동을 줄이면서 탄소 배출 온실기체 배출량이 좀 줄었지만 그 정도 줄인 걸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르던 속도가 약간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이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그리고 탄소 흡수력은 높여야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도 다시 12월 말까지 이렇게 늦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구의 자원을 생태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지구의 생태 자원을 우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소비하는 빠르게 소비하고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당겨와서 훔쳐서 사용하게 되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 산업화 이후에 특히 195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지표들이 급격하게 가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가속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권위로부터 해방되어 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고대 중세를 거쳐서 지금 현대에 올 때까지 사실 이 권위에서부터 다 해방이 되면서 점점 자유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례 없이 지금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전례 없이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인 성장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한 2000년 동안 1.5배 정도 성장했는데 지난 250년 만에 40배 성장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그래서 거대한 급격한 가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물질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 자유를 물질적인 성장, 경제 성장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놓고 지구 환경은 악화시키면서 물질적인 풍요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구의 생태 자원을 마구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랜 기간 충전됐던 이 지구라는 지구의 배터리를 4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다 방전시켜 버리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지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거대한 가속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과 지구가 이런 방식으로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된다면 안타깝게도 지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와의 공존을 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려면 가장 최우선에 뒀던 이 물질적인 성장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뒷전에 두었던 이 지구 환경 이 문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례 없이 우리가 누렸던 이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세대가 해야 되는 의무인 것이죠.